시골 총구석 보따리를 어디까지 싸들고 기어들어오는 거야? 정말 꼬락서니 하고는. 아니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촌티가 줄줄 흐르니 창피해서 내가 어디 데리고 다니겠니?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대문 앞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며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곳으로 좋은 기운과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서울은 꿈의 도시였거든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었죠. 보따리 하나에 짐을 다 담아 올라온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시골 처녀인 제게 서울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되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들이 왜 하필 이런 애를 데려왔나 몰라라고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정말 따가웠습니다. 제가 입고 온 옷, 제가 하는 말투, 심지어 제가 들고 온 보따리까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시누이는 친구들에게 우리 새언니 정말 촌스럽다고 말하는 걸 들었고 시아버지마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썩 좋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건 바뀌고 싶었거든요. 남편을 사랑하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시댁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촌스럽고 화장도 어색하다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하면 시골에서 온 것 치고는 말대답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신혼집으로 들어간 첫날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셔서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가 원래 까칠하시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아유, 역시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물건 고르는 센스가 하나도 없구나. 집안일을 해도 이것도 제대로 고를 줄 모른다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점점 위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말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같은 총것이 우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하다니 정말 부끄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후회도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었고,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어요.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로운 트집거리를 찾아내시는 것 같았고, 남편마저 점점 저에 대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큰 집안 살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 주제에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그릇 하나를 깬 것뿐인데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존재에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죠. 저는 황급히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네가 방금 깬 접시가 얼만 줄이나 하니? 시골에선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을 테지. 그러니 값어치도 모르고 막 굴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답답해서 어떡하지? 아들이 왜 이런 애를 데려다가 우리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네.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릇을 깨뜨리고 밥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좀 더 조심하지 그래? 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달래기보다는 저를 탓하는 쪽을 선택한 거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면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 참 어수룩하게 생겼네. 시골에서 온 티가 확 나네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계산할 때도 더듬거렸고 길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창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정을 정리하러 내려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서는 집을 관리하기 어려워하셔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게 됐거든요. 오래된 장롱 밑에서 먼지투성이 서류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강남에 있는 건물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종 공문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준비해 두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서류들이 우리 집에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어머니도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뭔가 사업을 하셨나 보구나. 그런데 왜 이런 걸 숨겨두셨을까? 어머니의 표정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전혀 짐작도 안 됐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서들인데 어떤 부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어떤 부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성된 문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계속 들여다봤지만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서울로 올라올 때 그 서류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고 어차피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새언니 정말 답답해. 식사 예절조차 몰라. 맨날 어리버리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게 오빠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을까?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저는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죠?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라고 반문했어요. 그냥 요즘 당신 가족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엄마 아빠가 조금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다시 시어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남겨두신 서류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서류들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몰래 나왔어요. 혹시 이 서류들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값이 상당하네요. 법무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강남 빌딩 계약서 정말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어머님 성함도 아니고 남편분 것도 아니네요. 분명히 며느리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뭔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강남에 있는 그 빌딩의 소유주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허허.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 빌딩,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액수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두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물어보니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보니까 20년도 더 전에 처리된 일이네요. 아버님께서 당시에 이 땅을 매입하셨다가 나중에 딸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큰 재산의 주인이었다니요. 아버지는 왜 이런 걸 비밀로 해두셨을까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온 총것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게 달라붙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질투하고 시기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라도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도 요즘 저에 대해 시어머니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저를 더 몰아붙일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추가로 조사해 주신 결과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월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관리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동안의 임대료가 모두 제 명의의 통장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미리 만들어 두신 통장이었는데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허허, 부럽습니다. 이 정도 임대 수입이면 그냥 앉아서도 부자로 사는 겁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저 평범한 농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제 앞날을 준비해 주셨다니요.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만약 알린다면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벌써부터 눈에 선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런 선물을 남겨주시면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겠죠. 더 이상 누구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눈치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드러낼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신중하게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결국 소문은 시댁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봤나 봅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통장 업무를 보는 걸 누군가 목격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며칠 뒤 시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불러세웠어요. 너 요즘 무슨 일 하고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다닌다면서? 무슨 일로?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냥 친정 정리하다가 나온 서류들 때문에요. 서류가 뭔데? 시어머니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고 이렇게 의심받으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니 곧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강남 빌딩이 네 이름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내 아버지가 언제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거야? 저는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이런 걸로 속으려고?
요즘 가짜 서류 만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면서.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설마 네가 우리 집안 재산에 욕심이 나서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때 마침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남편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내 아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 이름으로 된 강남 빌딩이 있다면서. 남편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서류를 보여주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남편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점점 진지해졌어요. 법률 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 서류의 진위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나 봅니다. 이거 진짜 등기부등본 같은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그 빌딩 주인이 네 이름이라고? 시골에서 보따리나 끌어안고 온 네가? 시어머니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총것이라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엄청난 재산의 주인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거죠. 시누이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언니가 강남 빌딩 주인이라고요? 진짜예요?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시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깔봤는지 스스로도 깨달았나 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를 나한테 넘겨.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축하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제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남편은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부인데 뭐가 네 거, 내 거야? 당연히 함께 관리해야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함께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가져가겠다는 뜻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남편 편에 섰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한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도와줘야지. 시아버지마저 여자가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으면 괜히 사기꾼만 들러붙는다. 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안 됩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말을 안 들어? 시집 와서 시댁 말 안 듣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 빌딩도 결국 우리 집안 재산 아니야? 온갖 말로 저를 압박했어요. 제일 서운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던 남편이 이번에도 역시 가족들 편만 들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제 남편 아니에요? 왜 저보다 당신 가족만 생각하세요? 제가 따졌지만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온 가족이 저를 애워싸고 계약서를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지키는 문제였거든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아이를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차갑고 단호한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이 의자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빌딩이 내 명의로 돼 있다 한들 뭐하냐? 뭣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들만 들러붙어 다 뺏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 괜히 내 손에 두지 말고 우리 집안에서 관리하게 놔둬.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기나 한 걸까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법률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관리하겠어? 남편의 말에는 저에 대한 배려나 걱정이 아니라 그저 무시와 편견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거든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가 그런 복잡한 일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무시와 모욕이 단순히 시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똑같았던 거예요. 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부속품 정도로만 여겼던 거였죠.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남편의 말투에는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가 혼자서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시누이의 눈에는 제 재산에 대한 욕심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건 제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제 앞에 바짝 다가왔어요. 야, 정말 이럴 거야? 가족끼리 왜 이렇게 나와? 남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더욱 제 뜻을 존중해 주셔야죠. 제가 맞서자 남편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존중? 내가 지금 가족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알아듣지를 못해? 남편은 자신이 저를 위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말을 들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제 옆에서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당당해져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엄마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정말 나갈 거야? 네, 하지만 제 재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럼 혼자서 해봐.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남편의 마지막 말에는
저주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이 아니라 그저 시댁의 아들일 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딸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절망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해서 지내던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났어요.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검소하게 사셨지만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따라 세상에는 쉽게 얻은 것과 힘들게 지킨 것이 있단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리지만 끝까지 지켜낸 건 영원히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부와 통장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언장을 다시 꺼내서 찬찬히 살펴봤어요. 모든 서류가 제 이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는지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가 제 곁에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각오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집을 새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딸아, 우리가 새로운 집을 만들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제가 말하자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겪은 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 인생도 아버지의 뜻도 내가 지킨다. 그 다짐과 함께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신념대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법무사와 함께 필요한 증거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제 사정을 듣고 나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빌딩 관리 현황도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관리회사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임대료 수입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을 뿐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라고 법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왔어요. 남편에게서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딸 생각해서라도 집으로 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딸을 생각해서 더욱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엄마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할 순 없거든요. 시어머니도 중간에 전화를 빼앗아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정말 그 빌딩으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곧 현실을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켜보시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시누이까지 나서서 회유하려고 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해? 하지만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집안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나 봅니다. 그런 중에 법무사 선생님이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빌딩을 직접 보러 가보시겠어요? 소유주로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딸아이와 함께 강남에 있는 제 빌딩을 보러 갔습니다. 빌딩을 실제로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멋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저를 정중하게 맞아주셨고, 소유주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딸아이도 신기해하며, 엄마, 이게 정말 우리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야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보며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빌딩 소유주로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집을 구해보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도 보내줄 수 있어.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 엄마가 약속해? 라고 물어봤어요. 응, 엄마가 약속해.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연락에 응하지 않자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미리 연락을 주셔서 저도 딸아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부부니까 내 아내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해.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우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언니가 뭘 알아서 이런 큰 빌딩을 관리하겠어? 결국 우리 도움이 필요할 거야. 신우이는 여전히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가 그 말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법무사 선생, 며느리가 가족들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집안 화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악역인 것처럼 말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그런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남편이 도와줘야죠. 모든 시댁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제가 무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법무사 선생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 결과 소유권자는 전적으로 부인 한 분입니다. 가족분들이 주장할 법적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말씀은 명확했어요. 감정이나 관습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명확한 판단이었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소유주는 부인분 단독이고 그 어떤 공동 소유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시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남편이 다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무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어요.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개인 소유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부인분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명백한 개인 재산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온 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보이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총것이라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거대한 재산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서류와 통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구석 며느리라 비웃던 분들, 이제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축됨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함과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어야죠. 보따리 싸들고 온 총것이라고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할 순 없거든요. 법무사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부인분께 있으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법적으로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우리와는 남남으로 지낼 셈인가?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무시하고 깔본다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기분이었거든요.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라고 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허탈하게 주저앉으셨고 신우이는 얼굴이 굳어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거대한 재산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법무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빌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부인분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거였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저주 섞인 말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지?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쫓아낼 수 없어. 제 대답에 딸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며칠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임대료가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저와 딸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힘이었어요. 이제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었고 딸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강남 근처의 아담하지만 깔끔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딸아이 방도 따로 마련해 줄 수 있었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 수도 있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다. 딸아이가 새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신나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새로운 이웃들이 인사를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환대였거든요.
빌딩 관리도 직접 나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역시 소유주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모든 게 더 원활해지네요. 직원분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 같네. 그래도 가끔은 딸 얼굴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재산을 노리거나 저를 무시한다면 안 되겠죠. 시어머니도 한 번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체면이 서지 않으셨나 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딸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행복해 했어요. 새 학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피아노 레슨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딸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빌딩을 점검하러 갔을 때 한 테넌트 대표가 인사를 왔습니다. 소유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단순한 재산 소유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딸아이에게도 그런 힘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딸아, 기억해.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시골에서 보따리 싸들고 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빌딩의 주인이자 제 운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어요.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저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새집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희 모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야? 딸아이가 제 팔에 기대며 물어봤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거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